알겠다. 네. 그래서 AC 신호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DVDT가 있고 여기 교류 전류가 있으면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건 캡입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본격적인 얘기로 갑시다. 그래서 캐패시턴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이오드에 AC 신호를 줬을 때 다이오드의 교류 신호와 VAC와 IAC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찾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찾아야 해야 되는 게 AC 신호를 줬을 때 PN 다이오드와 동일한 그 값어치를 가지면 이퀴벌런트 한다는 게 등가죠. 등가의 회로를 하나 찾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PN 다이오드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얘가 어떤 그 회로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회로 성분을 찾는 예는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DC 전압 하나 깔고요. 테스트 해봐요. 그러면 전압을 높이면 전류도 높여지는데 그 사이에 기울기가 있겠죠. V와 I 사이에 기울기가 존재하는 그게 저항이죠. 저항이 어디 있지? 뭐 이런 QNR 영역과 공필층에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 R로 해서 내가 인간 두 개의 노드 사이에 이게 투터미널이잖아요. 여기랑 투터미널 사이에 저항 하나는 무조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DC만 있는 게 아니라 AC 시그널이 있으니 그럼 AC 시그널을 넣으면 또 전류가 흐르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하느냐? 뭔지 모르지만 이 안에 분명히 캐패시턴스 성분이 있을 겁니다. 캡이 있을까 없을까를 묻는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캡은 요 공필층이 있으니까 이게 인슐레이터 역할을 하고 또 바깥쪽에 있는 커제 뉴트럴 영역이 반도체지만 도핑을 좀 했으니 메탈릭 하다라고 하면 두 개의 메탈 사이에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는 전연막이 있다 해서 캐패시터라고 봐도 될 겁니다. 여기도 하나 있다라고 쓴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뒤에서 다시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등가의 회로를 그렸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회로 수업을 들으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노드라고 합니다. 회로에서 부품과 부품 사이를 이 노드에 이 두 개의 일렉트로닉 컴포넌트 부품 소자가 연결이 되어 있죠. 밑에 얘도 같은 노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 1번, 얘는 노드 2번이라고 하면 두 노드 사이에 회로 부품이 있는데 이런 선들을 이제 브랜치라고 합니다. 각지라고 하고요. 그 브랜치 사이에 전류 그런 걸 방해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회로 성분이 있죠. 막 RLC 성분으로 주로 리니어 회로 수업에서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자, 이럴 때 여기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뭔지 모르지만 여기 블랙박스라고 하면 줬으면 나올 거 아니야. 줬는데 안 나오면 걔는 뭔가 이상한 딴 데로 새고 있겠죠. 어쨌건 주면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 동력원, 그 에너지원은 전압이고. 그러면 들어가면 나오는데 들어간 게 브랜치 1번, 브랜치 2번으로 나누어서 간 다음에 다시 합쳐져서 둘이 합쳐져서 튀어나오죠. 이런 걸 이제 뭐 노드 어널리시스를 하니 뭐 메시 루프를 만들고 뭐 회로 해석하는 건 나중에 회로 시간에 공부하고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들어가면 나누어져서 간 다음에 다시 합쳐져서 옵니다. 를 떠올리면 그래 좋아 들어가는 거 I 쓰고 우변에는 1번, 2번 각각 쓰자는 1번, 2번. 그럼 1번은 뭐냐? 1번은 뭐 V는 IR 쓰면 되죠. 저항이니까. 이게 저항의 역수의 1 나누기 R이에요. 컨덕턴스로 바꿔 쓴 거밖에 없고 밑에 있죠. 이렇게 바꿔 쓴 거 하나 주고 전압1 VA를 넣어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브랜치는 캐파시턴스 아까는 연락을 설명했죠. 전류가 오르고 남단에 전압차를 주고 캡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관계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2번 요걸 들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갑시다. 여기서 스몰 시그널 컨덕턴스 G 이거 어떻게 구할까 했는데 그거부터 먼저 요 식에서 요 G를 먼저 찾아갈게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C를 찾을 겁니다. G는 이렇게 정리했고요. 야 이거 R이면 이거 결국 AC 신호면 DC에 실려서 들어오는 DC 전압하고 그때 흐르는 DC 전류 I가 요 안에 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거다. 그죠? 근데 잠깐만. 우리 공부 이미 다 했죠. 야, DC 전류는 그 다이어트 브레이션 들고 오면 되죠. 거기에 VA가 있죠. 이제 됐네.
야, VA를 VA에 이거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미분 때릴 때 이거 상수니까 날라가고 요 미분하면 요 Q 나누기 KT 앞으로 툭 튀어나오겠죠. I는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I는 튀어나오고 Q 나누기 KT 앞으로 튀어나오고 네, 미분할 겁니다. 미분한 게 이렇죠. 여기 있네. 요거는 이제 이 빼기를 홀을 마이너스 걸어서 없앤다는 표현을 하지 요거를 미분을 VA에 대해서 하면 Q 나누기 KT 앞으로 튀어나오고 I도 튀어나옵니다. Q 나누기 KT I는 튀어나온 거에 엑스포넨셜이니까 자기 자신 나오고 근데 이렇게 쓰고 봤더니 뭐라? 요거 잠깐만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요만큼이 얘예요. 근데 얘는 거의 근사적으로 얘예요. 얘가 뭐라고요? 얘예요. 근데 이걸 이제 뭐 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디스 전류니까 얘를 디스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아, 위에 있는 찍에서 교류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의 PN 접합 다이오드에 내가 저항 R을 계산하고 싶은데 다른 말로 컨덕턴스 계산하고 싶은데 이 핵심은 네가 인간 DC 전압에 해당하는 DC 전류를 찾고 얘를 KT 오버 Q 이제 더멀 볼티지라고 배웠었죠. KT 오버 Q로 나누면 돼. 300켈빈이면 26mV 그걸로 나눠주면 컨덕턴스 값 구할 수 있어.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캐패시턴스 그래서 얘기하는 걸 C를 찾아 나가는 예정인데 캡을 알려면 아까 말한 대로 캐패시턴스의 컨셉은 내가 전압을 바꾸면 어딘가에 내전되는 전하량이 변화될 겁니다. 전압의 변화량을 키우면 내전되는 전하량의 변화량도 커질 겁니다. 비례관계인데 그 비례상수가 캐패시턴스입니다. 그러면 이 캡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차지가 어디에 저장되고 그걸 알아야 어디서 변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p 다이오드를 다시 돌아가서 어디에 전하가 저장되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보자는 겁니다. PN 접합이 있으면 어디에 대전되는 전하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딱 두 군데입니다. 여기 x 이퀄 0이라 잡고 여기 어셉터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 있겠죠. 노너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얘네들은 주변에 있는 실리콘에 의해서 똘똘 묶여 있으니까 못 움직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양단에 전압을 DC하고 AC를 섞어서 준다라고 하면 얘들이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플러스가 좀 더 노출이 되기도 하고 좀 안으로 들어오면 플러스 몇 개가 날아갈 거고. 그러니 여기에서 델타 Q가 생기겠구나. 전압을 여기서 바꿔주면 그 반응이 공기층에서 일단 일어나겠구나. 근데 그 일어나는 대전되는 근원은 아이오나이즈 되어 있는 도펀트들이구나. 그리고 이게 공필층의 폭이 바뀌면서 이런 델타 Q를 만들어내는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다 요거까지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면 이 부분이에요. QNR 영역. 여기에 무슨 전화가 대전됩니까? 아니, 여기까지 공부했잖아. 홀드 바이어스 가해주면 여기 있는 홀이 이쪽으로 와장창 넘어가서 노레벨 인젝션으로 이렇게 디퓨전 되어서 가잖아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게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케이션을 풀었잖아요. 이때 DC 전압을 예를 들어 0.3을 주면 이 정상 상태라고 하죠. 스테디 스테이트. 일정하게 계속 홀을 쏴주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홀이 쌓입니다. 이 쌓인 거 기준으로 내가 여기 0.3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0.03볼트를 가해주면 좀 더 늘었다가 좀 더 줄었다가 요 사이 범위 안에서 전화가 출렁출렁 한다고요. 그래서 QNR 영역 안에도 델타 Q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거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물론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줬을 때는 저런 캡은 안 보이겠죠. 이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QNR 영역의 델타 Q는 무시해도 되겠구나. QNR 영역에서부터 오는 캐파시턴스 성분은 무시할 수 있겠구나. 달리 얘기하면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우세한 캐파시턴스는 공피층에서부터 찾을 수 있겠구나. 지금 공피는 절연막 역할을 하는 이놈에 의해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되는 환경에서는 디플리션 영역에서부터 오는 캐파시턴스가 이름하여 C 디플리션이라고 하면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하면 C 디플리션도 일부 있겠죠. 하지만 또 하나 추가되는 게 QNR 영역에 충전되어 있는 홀들이래요. 그 다음 뭐 P형이면 충전되어 있는 전자겠죠. 그래서 이놈들은 디퓨전 운동에 의해서 확산되는 걸로 전자 움직임이 생기니 얘를 디퓨전하고 연관된 캐패시턴스라고 해서 C 디퓨전이라 쓸 겁니다. 이 둘 중에 보통은 포워드 바이어스를 더 강하게 걸어줄수록 C 디퓨전이 우세해지고 C 뎁은 무시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겁니다. 이 두 가지 충분히 있겠구나를 머릿속에 상기한 다음에 갑시다. 그래서 나오죠. PN 적합하고 연관되어 있는 캐패시턴스의 종류 두 가지. 디플리션 캡, 디퓨전 캡. 디플리션 캡은 디플리션 영역 내에 있는 전하량의 베리에이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외부에서 전하번호를 들었을 때 전하량이 바뀌는데 요 델타 Q는 디플리션 영역 안에 델타 Q예요. 그럴 때 이 상관관계 역할을 하는 게 이꼴로 쓰고 싶으면 C 디플리션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캡인데 여기 표기는 CJ라 썼죠. 보통은 책마다 좀 혼용해서 쓰는데 C 뎁이라는 데도 있고 이 CJ는 정션입니다. 정션의 앞에 자라서 CJ라고 쓰는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 요거 디퓨전 캡 얘는 QNR 영역들이죠. 그러니까 P사이드, N사이드 양쪽 다 저장된 마이너리티 캐리어니까 이게 AC 신호가 들어가는 건 DC에 실려가니 DC 신호에 해당하는 만큼 로레벨 인젝션으로 스테디하게 반대편으로 넘어간 소수 캐리어가 있겠죠. P에 있던 홀이 N으로 넘어간 그 홀들. N형 안에 있는 홀이요. PN이요. PN. 뭐 이걸 이제 평형 상태 거랑 빼면 델타 PN.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0이 아니죠. 그 VA가 0이 아니면 그 값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간 전자인 온도 P 사이즈의 평형일 때랑 차이를 계산해 보면 델타 MP 이것도 0이 아닙니다. 근데요 VA가 0이 아닐 때요. DC가 0이 아니면 넘어가 있습니다. 그놈들이 충전되어 있는데 그 충전된 양이 AC 신호 때문에 요 값이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델타 PN이 델타 T로 나누면 0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거하고 연관된 캡은 뭐냐? 충전되어 있는 스토어드된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디퓨전되면서 확산 움직이니까 디퓨전 캡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구나. AC 시그널을 주면 AC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DT에 대해서 DV가 바뀌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는데 이 상관관계는 I는 DV, DT일 때 이꼴 쓰고 싶은 이 캡입니다. 캡 종류를 다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자가 여기서 잘라가지고 야 근데 있잖아 이 PN 다이어드 양쪽 다 분석하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 한쪽만 하자. 그래서 P 뿔 N 정션으로 얘기를 좁힙니다. 이 말은 P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홀이 엄청 많으니 누구보다 N에서 P로 가는 전자보다 P에서 N으로 가는 홀이 무지하게 많으니 P 뿔 N이니까 공표층 생기냐 물론 이제 대부분 다 이 공표층은 연락의 높이인데 N형 쪽으로 연결이 형성이 될 겁니다. 사실상 이쪽이 X 이꼴 메탈로지컬 정션일 겁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그 DC 가해가지고 AC 가할 거니 그 홀을 이렇게 넘기면 홀이 여기 쫙 쌓이겠죠.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전자도 쌓이는데 요만큼 쌓여요. 그래서 요 쌓인 양을 요 QP 얘는 QN이라고 할 건데요. 그냥 QP가 QN보다 월등히 커 한쪽만 보자는 겁니다. 이쪽만 보고 논의를 좀 쉽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PN 다이어드 양단에 그 대전된 전하량은 QP와 QN이 합으로 해야 되는데 P 뿔 N으로 논의를 좁히니 QP는 뭡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 디퓨전 D를 떼가지고서 CD는 그래 그 디퓨전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Q 이 Q가 원래는 P 사이드 N사이드 이게 N사이드 정도 P사이드고 N사이드 쪽만 가지고 봅시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CD를 찾아봅시다 하고 있는데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잠깐만 Q는 이게 쌓여있는 양인데 이 쌓인 건 결국은 DC 전압에 의해서 얼마나 쌓인다고 결정되니 IDC죠. 그럼 여기 보면 I가 쓸게요. I하고 그 다음 뭘 곱해가지고 전하량을 얻느냐. I는 초당 쿨롱이잖아요. 근데 내가 풀어야 되는 건 이 쿨롱이에요. 전하량. 여기 쌓인 전하량을 구하고 싶으니 보자. 어떻게 쌓여있는 전하가
사라지지? 디퓨전이죠. 근데 사라지는 전환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라지죠. 주로 리컴비네이션 도미넌트 하죠. 그러면 보자. 아, 홀이니까 홀의 라이프 타임. 이게 엔사이드 쪽에서의 홀의 라이프 타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초당 쿨롱이고 얘는 라이프 타임 초니까 약분하면 쿨롱 됐다. 그래서 Q 자리에 I 타우 P를 넣은 겁니다. 근데 타우 P는 외부에서 인간 포워드 바이스가 몇 번 처리하고 상관없는 변수예요. 얘는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니까 누구의 함수예요? 타워 P는 저거잖아요. 저기. 디퓨전 랭스나 도핑 농도나 뭐 모빌리티나 암시타인 관계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지. 외부 인간 전화번호 상관없어요. 앞으로 툭 튀어나가고. 얘만 딱 쳐다보면 잠깐만 이거 아까 방금 풀었잖아. 또 어디서 봤는데 하면 뭡니다. 예. 그거 이거잖아요. G 구했잖아. 이거라고. 됐네. 가지고 오자. 그래서 G 넣고 그거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디퓨전 캡은 이제 요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결국은 디퓨전 캡은 내가 이 AC 신호가 들어오는 환경 하에서 AC는 DC에 묻혀서 들어오니 그 DC 전압이 유발해낸 DC 정류값하고 더멀 볼티지 개인격 볼티는 몇 도에서 내가 이 디바이스를 동작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타우피는 도펀트의 양을 얼마나 넣어서 라이프 타임을 어떻게 하냐 또는 그 네, 농도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죠. RG 센터의 위치를 어떻게 이런 건 이제 그 소재를 어떻게 변형하고 가공하느냐의 이슈입니다. 보통 이 실리콘에서는 한 1 마이크로초 정도 되도록 설계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캡도 몇 페럿 정도 나오겠구나. 페럿이라는 단위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슬라이드도 이제 C 뎁하고 C 정션을 C 뎁하고 C 디퓨전을 C 디퓨전은 지금 제가 식으로 풀었고 C 뎁은 아직 안 풀었죠. 그것만 풀면 됩니다. 이거 풀고 잠깐 브레이크합시다. C 디플레이션 이거는 너무 쉬워요. 아주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배운 과학책에도 나오는데 두 개의 금속 성분을 가진 물질 사이에 절연 성질을 가진 물질을 끼워 넣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에서 카탈시스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연막의 두께, 그 다음에 요 단면적이죠. 이렇게 삼천으로 그려서 그랬을 때, 요 공급층 요거 단면적, 그 다음에 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요거 실리콘이니까 실리콘의 세미컨덕터의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입실론 S로 표현한 겁니다. 좀 고등학교 때 배운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요거는 설명합시다. 요것도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정션에서부터 오는 캡을 알고 싶으면 외부에서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VA로 바꿔갈 때 결국 반응하는 전하의 변화량이 어디는 미션 연결하는 변화니까 아마 요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요 안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되어 있는 놈들의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밖에서 쳐다볼 때. 뭐 사실 얘는 이미 다 균일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홀이 있으면 이게 뉴트럴이 되어서 표시가 안 되는 거고 공중층이 확대되는 순간 H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해서 H 플러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만 남고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컨셉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제 둘을 합쳐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브레이크하고 합치는 일을 그래서 그 이제 PN 다이오드에서 캐파시턴스 성분 두 가지 찾았어요. 디플리션 캡이랑 디퓨전 캡. 그리고 아까 봤던 스몰 시그널 등가 회로로 다시 돌아와서 G로 찾았고 C 각각의 성분도 찾았으니 한꺼번에 다 펼쳐놓고 토탈 PN 다이오드 안에 있는 캡을 살펴보자면 CD의 식도 각각 찾았죠. 찾았을 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코멘트하고 싶은 게 이 둘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캐파시턴스 성분을 어떻게 합할 거냐. 사실 저항을 합하는 일은 고등학교 시절에도 뭐 해봐서 이게 R1, R2면 똑같은 두 개의 1번, 2번 노드가 있으니 이 내부를 똑같이 하나의 저항으로 바꿔 그리고 싶으면 이 R 등가로 R 이퀴벌런트는 직렬 연결이면 더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마 전개로 시간에 자세히 유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캐파시턴스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 C1, C2가
이걸 하나의 캡으로 바꿔먹고 싶으면, 하나의 캡으로 C 이퀴벌런트라고 하고 싶으면, C1, C2를 더하면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이제 내가 이 회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 증명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필요하면 다른 저기 전개로 수업한 거에 까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증명이 나옵니다. 그 캡은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같은 두 개 1번, 2번 노드에 이렇게 브랜치가 하나, 둘 패러럴하게 있으면 이게 C1, C2면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합치고 싶으면 병렬일 때 더하면 됩니다. 저항은 직렬일 때 더하는데 캡은 병렬일 때 더하는 겁니다. 여기 암시하는 대로 더하기를 여기 박아놓은 걸 보니 디플리션 캡이랑 디퓨전 캡이랑 아마 이 저자가 병렬 연결이라 생각하고 더했나 보다인데 이걸 탁생각도 꼭 물어봐요. 봐봐, 이게 피해나 이거지. 가운데 절연막이 있잖아. 이게 정션 캡이잖아. 그럼 양쪽에 이렇게 H 플러스 E 마이너스가 대전이 되어서 이게 C 디퓨전 캡이 됐잖아. 근데 이거 가만 보면 여기 정션 캡이 있고 여기 디퓨전 캡이 있으니 이거 직렬 연결 아니야? 근데 왜 저자는 병렬로 계산하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백발백중 시험 문제는 단학기입니다. 그러게요. 잘못됐네요. 서술해보시오, 논하시오 하면 막 별의별 답이 다 나오는데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직렬이냐 병렬이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어떤 두 개의 노드에 연결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면 됩니다. 지금 CJ와 C 디퓨전은 절대 직렬이 아닙니다. CJ도 1번, 2번 노드의 전압에 의해서 생긴 거고 C 디퓨전도 1번, 2번 노드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은 1번, 2번 노드에 병렬로 쭉 묶여있는 성분일 뿐입니다. 요런 모양이랍니다. 모양. 그래서 그냥 눈으로 단면 그려놓고 여기 가운데 디플리션 캡이 있고 옆에 디퓨전 캡이 있으니까 좌우로 있으니까 직렬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항상 캡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분석할 때 이 캡을 만들어주게 되는 근원이 되는 전압의 변화가 어디 있냐를 살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PN 다이오드 내부에 있는 두 개의 캐파시턴스 성분을 본 거고 둘 다 같은 노드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병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탈을 공부할 때 이렇게 더하기로 쓴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밑에 있는 두 가지 꼭지 얘기합시다. 얘는 이미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아마 오늘 기술적인 이슈로 녹음이 잘 안 돼서 앞부분이 날라갔을 것 같은데 요겁니다. 마더레이트에서 하이 수준까지 포워드 바이어스 좀 적당히 강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이 PN 다이오드에서 좀 강한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해주면 여기 있는 홀이 꽤 많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포워드를 가해주면 좀 공급층은 꽤 좁아질 겁니다. 이 경우에 C 정션하고 C 디퓨전 캡이 서로 싸울 겁니다. 누가 더 크냐. 계산해보면 요놈이 더 도미넌트합니다. 그래서 디퓨전 캡은 포워드 바이어스가 중간 이상으로 강하게 인가되는 경우에 도미넌트한 성분입니다. 계산해보면 이 부분은 사실 무시가 될 만큼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꾸로죠. 리버스 바이어스 환경하에 있을 때 AC 신호가 들어오고 뭐 이게 교류 신호에 노출돼서 교류 전류를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경우에는 공급층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그죠? 이게 상당히 넓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꽤 커진다는 겁니다. 또한 리버스를 가해주면 여기 있는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다 차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QNR 영역에 이렇게 전하가 QN, QP 대전되는 이 값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캡 자체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디퓨전 캡보다는 정션 캡이 훨씬 도미넌트합니다. 그 경우에는 CD를 주고 얘만 살려야 될 겁니다. 항상 두 개의 캡 성분이 존재하지만 DC 전압이 포워드냐 리버스냐에 따라 누가 더 도미넌트하냐의 얘기였어요. 여기 로우 포워드 바이어스인데 이럴 때 보통 이제 C 대비 여전히 우세합니다. 충분히 QP, QN이 안 만들어져서 충분히 대전되지 않아서 디퓨전 캡은 안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PN 다이오드의 AC 특성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응용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냐? 당연히 이제 회로 레벨에서 디자이너들이 크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요 다이오드의 캐패션스 성분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안들도 있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다이오드를 어디다가 끝내주게 잘 쓸 수 있느냐? 인라인 메저먼트라고 합니다. 양산 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이 공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웨이퍼 끄집어내서 다 잘라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거는 일단 첫째 돈이 많이 듭니다. 어떤 돈이냐? 촬영비, 측정비가 아니라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자동화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일전에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웨이퍼를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면 자료죠. 그때 여기 이렇게 칩들이 생기죠. 이 칩과 칩 사이에 이 공간을 데드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죽은 공간, 데드 에어리어.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테스트 엘리먼트 그룹을 잡아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PN 다이오드를 넣는다. 이런 얘기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 넣어가지고요. 요렇게 프로브 바늘 같은 거 갖다 대가지고요. 웨이퍼 스케일에서 그대로 인라인에서 잠깐 꺼내고 측정합니다. 테스트합니다. 그때 얻는 정보가 뭐냐? 도핑 잘 됐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써서 불순물을 막 웨이퍼에 때려 넣은 다음에 그 도핑 17승, 18승 된 거 맞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뭘로 확인할 건데? PN 다이오드의 캐패시턴스 값을 찍어서 얻어낼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사실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인데 나중에 기업에 가서 일을 할 때 꼭 다이오드 써야 돼. 딴 건 뭐 없을까? 해서 아이디어 내서 저 태그 그룹 안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넣은 걸 넣고 특허 출원하고 그러면 보상도 받고 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도핑 농도를 보는지 봅시다. 여기 보면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PN 다이오드를 제작한 다음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캡을 찍으면 아까 말한 대로 도미넌트한 캡은 디플리션 캡입니다. 정션 캡. 자, 그래서 정션 캡은 앞에서 공부한 대로 C 정션은 입실론 S의 면적 나누기 그 공필층 절연막의 폭입니다. 이걸 양면을 제곱을 하고요. 나누기 1을 합니다. 그 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공필층의 폭 W는 앞에서 우리가 루트 2 입실론 나누기 Q n분의 1 그 VBI 빼기 VA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50을 여기 넣고 제곱하니까 루트 날라가고 요거 남아서 이 밑에 있는 이런 거하고 지울 거 지우고 정리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요거 리버스 바이어스예요. 엄밀히 요거 아마 더하기로 하고 마이너스 2볼트는 늘 여기다 대입해야 될 겁니다. 저 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찍으면 VA하고 CJ를 이 CJ가 사실 측정되는 C 값입니다. 마이너스 1볼트, 마이너스 2볼트, 마이너스 물론 브레이크 다운까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 뭐 0.2 피코페라 뭐 0. 뭐 이게 찍혀 나올 겁니다. 데이터를 현장에서. 그럼 저거를 엑셀이 되어서 보통 스프레드शी트 프로그램이죠. 점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JUMP, 점프라고 하는 이 엑셀보다 훨씬 강력한 스프레드시트 응용 프로그램인데 데이터 개수로 엑셀은 64,000개가 넘어가면 뻗어요. 여러분은 아직 그만한 규모의 데이터를 다뤄볼 일이 없지만 기업에 가면 데이터 양이 워낙 많아서 엑셀로는 다 뻗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안 되면서 점프라고 하는 훨씬 큰 프로그램을 종종 쓰는데 저걸 써서 인라인에서 측정한 C값이 제곱분의 1로 여기 Y축에 뿌리고 여기를 내가 인간이랑 VA로 놓고요. 리버스에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땅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세선을 쫙 그으면 이 일직선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 식에서 봐요. VA 이게 X값이고 이게 X축이죠. 이게 Y죠. Y축. 보면 1참수죠. 이때 이 슬롭 그 다음에 여기 X 절편, X 인터셉을 계산해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PN 다이오드의 빌트인 포텐셜의 수식은 9구단 6단이죠. 그 P형 쪽에 EF하고 EI의 차이, P 사이드 쪽, 그 다음에 N 사이드 쪽에 EI하고 EI 빼기 EF가 이게 P죠. 이 두 개죠. 이게 9구단 6단으로 풀 수 있었죠. 계산하면 KT 오버Q의 LN, NI 스퀘어의 NAND 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VBI를 안다는 것은 양쪽의 도핑 농도의 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슬롭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슬롭 보세요. 빼기니까 2 넣고 2 나누기 A제곱 Q 입실론 S N인데 이 N은 ND분의 1 더하기 NA분의 1이죠. 근데 만약에 원사이드드 PN 다이오드를 생각했었다면 요것만 남겠죠. 얘는 값이 크니까 P 또는 크니까 결국은
기울기를 통해서 P 플러스 N 다이오드의 C하고 V의 관계를 측정을 하면 ND를 할 수 있어요. 연합의 도핑 쪽에 도핑 농도를 알아요. 그리고 이 X 절편을 알면 하나의 값은 알았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값도 알아요. 그리고 슬롭과 X 절편의 값을 인라인에서 직접 측정한 값으로 P형의 도핑 농도와 N형의 도핑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PN 다이오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건 D램 낸드예요. D램에 이게 P형 농도가 잘 됐는지, 그래서 그 바로 옆에다가 다이오드를 붙이고 다이오드가 이만큼 도펀트를 받았으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놈도 그만큼 받았어 라고 추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핑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측정하고 싶을 때마다 도핑의 농도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실리콘 결정 구조를 촬영을 해서 불순물이 몇 개 있는지 헤아린다.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가장 돈이 많이 들고 타임 컨슈밍해서 고객에게 절대 제품 전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양산 라인은 웨이퍼 100장 이상씩 생산되기 때문에 그걸 엔지니어가 12인치 웨이퍼에서 하나하나 포인트마다 다 찍는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인 측정을 통해서 도핑의 양이 잘 되고 있는지, 도핑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마저도 이제 샘플링을 하겠죠. 모든 전수조사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선거를 해봐도 출구조사에서 당선 예측하듯이 이 웨이퍼도 전수조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불량이 나고 이슈가 되는 웨이퍼들을 찾아서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제품을 쭉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이런 거 관련돼서 지식이 이제 선거 그 출구조사 하듯이 웨이퍼도 몇 장을 긁어내고 어떻게 샘플링 할 거냐.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거 이제 통계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물리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통계 처리를 할 거냐 이 이슈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대학 다니는 동안 뭐 통계학과 전공 수업이 되었건 뭐 교양 수준의 통계 수업이 되었건 한번 수강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예제는 뭐 너무 단순한 거라서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여기 정리를 하면 왼쪽에 있는 PN 다이오드에 DC 전압에 실어서 AC 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DC 전류와 DC 전압 사이의 관계는 다이오드 방정식으로 찾았었습니다. 이때 이 AC 신호 스몰 v, 스몰 a로 표현되어 있는 사이타 얘가 들어가서 스몰 i라고 불리는 교류 전류를 흘리죠. 이때 이 교류 전류와 이 신호 VA는 이미 이게 타임 t에 대한 함수잖아요. VA가 t에 대한 함수니까 i와 VA의 이 상관관계 함수식은 찾아보면 C, dVA, d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C 성분이 뭔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고 그 식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렬이다, 병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PM 다이오드에 아까 전에 이 교류 신호가 들어올 때 스몰 시그널 그 등가해로 이런 요거 R과 C로 표현했잖아요. 저 R과 C를 이렇게 R과 C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식도 다 풀었죠. 그럼 여기 하나 더 붙일 겁니다. 이게 이제 QNR 영역에 있는 시리즈 저항값이. 이것까지 하면 이제 리얼하게 그렇죠? AC 신호가 주어진 환경하에서 스몰 시그널 모델 오브 PN 정션 다이오드는 아래 이거 시뻘겋게 칠한 박스 안에 있는 저런 등가 회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가 회로로 바꾸는 이유가 나중에 스파이스라고 하는 툴을 쓸 건데요. 이게 나중에 회로 수업 들으면 다 스파이스로 회로를 설계하고 평가합니다. 또 뭐 복잡한 회로를 뭐 이렇게 캡도 있고 뭐 여기 트랜지스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 요 라인에 전류가 얼마나 흐를까 계산해 봅시다 하고 하면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회로 이 부품 개수가 10에 6승계 정도만 되면 아마 여러분 포기할 겁니다. 근데 컴퓨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여기 있는 이 노드를 하나의 점으로 이해해서요. 이걸 행렬처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뭐 n, 1, 2 사이에 값이 얼마 1,2입니다. 이 n 2열에다가 요 저항값을 넣고요. 이걸 매트릭스로 쫙 변환합니다. 어떤 회로건 사각형 형태의 바둑판 모양으로 바꾸어서 각 지점을 매트릭스 행렬 연산의 포인트에 다 넣고요. 거기에다 이제 전류 주고 전압 줘가지고 행렬 곱하면 돼요. 이 주어진 회로망에다가 전류 I1, I2, I3를 곱하면 전압 V1, V2, V3가 나와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답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이스 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전류자는 관계입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회로 설계에 쓰려고 하는 부품 소자의 IV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스파이스가 그거를 회로 매트릭스로 바꾸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IV 관계고 IV 관계를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겁니다. 자,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은 AC 신호까지 일단은 강의를